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예,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 몇 번을 읽어도 재밌는데 이 원문을 읽어야 좋아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원문을 읽어야 될 고전들이 몇 가지 있어요. J.S. 밀의 자유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 이런 거는 본인들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공부까지 하면서 인생을 한 40-50년 살면서, 그러니까 철들고 나서 한 70-80대 가지고 이제 쓴 책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적인 느낌과 인생의 경륜, 그리고 공부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게 된 것들을 그냥 다 함축해서 넣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원문으로 좀 읽어주면 좋겠다. 영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게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J.S. 밀의 온 리버티라든지, 또는 이제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 국제 질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J.S. 밀의 자유론, 이런 것들은 영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주시는 게 참 좋겠다.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이런 것도 영어로 읽어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월드 오더가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월드 오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인생 그 역사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인생 역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파격이 있고, 점핑을 하고, 수익에서 누가 폭락을 하고, 뭐가 폭등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 에드워드 버크라고 그러나요? 그 영국의 그 보수주의자 에드워드 버크 얘기하듯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 보수주의의 근간에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연 그대로 보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니다 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어차피 그게 이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프렌치 레볼루션 같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또 왕정이 일어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다시 황제가 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들.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공산화가 돼서 전 지구가 다 싹 다 공산주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여기에 나왔던 얘기처럼,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는 역시 자본주의인 것 같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를 읽고, 또는 먼저 얘기했지만 J.S. 밀의 자유론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를 원하고, 그 개인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전할까, 또 내 하루에 이 몸은 어떨까,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원초적인 욕망은 내 개인의 발전, 나의 어떤 욕구의 충족이에요. 근데 그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이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질서도 결국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존재감,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국가나 어떤 군대, 어떤 단체의 존재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내는 어떤 상징, 이게 이제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헨리 키신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J.S. 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 표지에는 명품을 보면 이제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명품이란 것을 제가 이제 왜 이걸 달았냐면, 사실 이 명품의 원조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150개의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의 그 연구실 또는 뭐 실험실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뭐 한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하거나 아예 발전을 못하고, 뭐 영국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있고, 또 미국처럼 아예 그냥 베이스먼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만든 나라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고 원래 그냥 뭐 원시 상태였는데 그냥 계속 원시 상태인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고양된 나라였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도 유럽의 최강국의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촉발제가 돼서 시민들이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왕과 왕비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공화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그 공화정이 다시 또 공화정에서 일어난 혁명군의 사령관, 즉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본인이 혁명군을 자처한 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혁명군을 이끌고 전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본인이 또 황제로 등극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 그리고 국가나 단체 또는 군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냥 한 나라에서 다 해버린 게 프랑스인 것 같아요. 한 200~300년 사이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걸 하고 있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마크롱 대통령이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뭐 재무장관을 하고, 또 4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은 40대 거의 초반이죠. 예, 40대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준 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이 지적 생명체가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국가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나라가 프랑스인데, 그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명품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명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회사도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속해 있잖아요. 약간 사치품은 아니지만 필수품인데 상당히 좀 약간 좀 비싼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명품이라는 것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게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노력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면 노력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는 퀀텀 점프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갑자기 뭐 성공한다든지 뭐 스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마치 이제 뭐 6.25 전쟁 때 예를 들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어떤 등을 얻고 갑작스럽게 30대 뭐 국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노력도 좀 있었겠지만, 조금 있었겠지만,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큰 변혁,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상당한 어떤 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호기심,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동경, 이걸 등에 업고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이 어떤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개인이 뭔가 개인의 것을 사고 내가 뭔가를 치루어서 뭔가를 뭐 어떤 상품을 살 때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살 때는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절대로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명품이 되는 것은 제가 명품을 연구해 보는 경우나 또는 제가 써서 봤을 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도 뭐 지금 에코프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갑자기 이게 막 폭락을 해가지고 다시 빵원이 되거나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개 중에 몇 가지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10가지 기업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수가 있고, 한두 가지가 크겠죠. 근데 그 자체의 종목 자체,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또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는 뭐 비트코인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뭐 2차 전지라는 것도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폭락하진 않을 것이다. 예, 모든 것이 폭락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또는 인류의 역사에서 뭔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 공룡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운석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몰살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갑자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온대 기후에 살면서 안정된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들이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뭔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TV나든지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뭐가 폭락할 것이다, 또는 2차 전지도 결국은 다 그냥 끝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전기차도 결국은 진행이 돼서 갈 거예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더 세련돼지고 더 서피스티케이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해져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나은 게 나올 겁니다. 부동산도 계속 오를 거예요. 뭐든지 어떤 자산도, 인류가 만들어낸 자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죽고 자산은 남기기 때문이지. 우리가 인간은 관뚜껑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산을 놓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수많은 명품백, 또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구두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자산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클래식이라도 누군가가 또 들고 있고, 그게 100년, 200년 되면 또 엄청난 가격을 또 호가하고, 오늘 보니까 당시 25센트였던 우표가 지금 20억이라면서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고,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고, 지구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지구 역사에서 넘어서서 달과 화성, 어디로 간다고 해도 결국 이 자본주의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의 본성을 어긋나기 때문이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어떤 자산이 없어지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에는 이게 완전히 없어질 거고 똥값이 될 것이고, 서울도 이제 결국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헐값에 내팔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왜 없느냐면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늘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원하고, 더 비싼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의 인구는 주는데 서울에 못 늘어납니까? 가구 수는 늘어나요. 왜?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이지. 예, 인구가 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이 남아돌겠구나 하지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옛날에 4식구, 5식구가 살던 집에서 혼자 살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귀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현대차가 풀옵션에 1억 8천만 원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현대차를 1억이 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저런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참 자신감이 있구나, 또 저런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의 가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현대차가 1억 800? 야, 이건 정말 누가 살까 했는데 아마 살 겁니다. 살 거예요. 왜?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대, 명품이라는 것이 왜 미래를 보여주느냐, 명품이라는 것의 발전을 보면은 결국은 그 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산이 계속 어떻게 보면 가치가 늘어나고, 그 가치가 뒤로 후진하는 적은 거의 없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에르메스가 됐든 샤넬이 됐든 디오르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가격을 우리가 옛날보다 좀 싸게 살 수는 있어도, 싼 상품을 살 수 있어도 그 명품의 어떤 그 상품은 가장 비싼 가격은 옛날에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 에르메스도 마찬가지고, 샤넬도 마찬가지고, 디오르니 뭐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마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백화점에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명품의 가치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 자산의 미래 그리고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 이걸 제가 좀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인식하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